저는 28배 이혼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왔죠.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고 의지할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만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제작하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말단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하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아들을 키우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그것으로도 아쉬운 대로 충분했죠. 저는 어느 부서로 가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민원실에 배치되면 민원인들의 욕설도 웃으며 받아냈어요. 세무과에 가면 복잡한 서류 정리를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꺼리는 굳은 일도 제가 도맡아 했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학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아니, 사실 학원은 보내지 못했습니다. 과외도 시킬 형편이 안 됐어요. 그저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옆에서 격려하고 봐줬죠. 엄마는 과외도 시키고 내가 원하는 공부 못 가르쳐줘서 미안해. 그렇게 말하면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알아서 공부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읽고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학원 뺑뺑이를 돌리지 못해서요. 하지만 아들은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제게 용돈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엄마, 참고서는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면 눈물이 났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일찌감치 성숙해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3 겨울이었습니다. 아들이 수능을 보고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어땠어?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잘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엄마, 울지 마세요. 아들이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었습니다. 다 아들이 잘해준 거였어요.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었죠. 이제는 그 모든 어려웠던 순간들이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싸던 날들이요. 야근을 하면서도 아들 공부 스케줄을 챙기던 시간들이요. 다 의미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대학 4년도 아들은 성실하게 보냈어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8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을 데리고 낡은 아파트에 살던 시절이요. 겨울에 난방비를 아끼려고 이불을 두껍게 덮고 잤던 날들이요.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버텼던 기억들이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기쁨 반, 서운함 반이었죠. 누구랑?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강남에 사는 집안의 따님이었어요. 단아하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집안이라는 게 한눈에 느껴졌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운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을 낼 때였어요. 저는 제 전 비상금 일부를 털어 1,0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신부 측에서는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을 내놓았죠. 저희가 예식 비용은 부담할게요. 며느리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초라했어요.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신혼집 장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제가 모은 돈의 일부로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신부 측에서는 억 단위의 자금을 지원했죠.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오히려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턱시도를 입고 제 앞에 섰을 때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이 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니야, 내가 잘 커줘서 엄마는 행복했어. 정말이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좋겠어요. 28년의 고생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라고 기도하던 소원도 이루어졌고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결혼식을 올리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마음이 들떴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우리 집에 오는 첫 명절이었으니까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아들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샀어요. 갈비찜에 들어갈 소갈비, 잡채만들, 야채, 송편만들, 쌀가루, 전 부칠 재료들까지요. 장바구니 2개를 버겁게 들고 오는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아들 부부가 머물 방도 깨끗이 청소했죠. 이불도 새로 빨아서 말렸습니다. 햇살에 말린 이불 냄새를 아들이 좋아했거든요. 명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추석 말인데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응, 엄마가 벌써 준비 다 해놨어.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려고.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이번 추석에는 처가를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순간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처가에서 꼭 오라고 하셔서.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집은 추석 다음 날 갈게요. 괜찮죠? 실망스러운 마음에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그래, 알았어. 장인어른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 어쩔 수 없지.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잘 지낼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사실 차례를 지낼 일도 제사상도 차릴 일이 없었으니 꼭 먼저 와야 한다고 주장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맛있는 거 먹고 조촐히 지내고 바쁘게 지내던 아들은 추석이나 설 명절 연휴를 이용해서 본인을 위한 여행과 휴식으로 오지 못하던 날들도 많았고 저는 아이가 좋으면 좋은 거라고 혼자서 지낸 날이 많았습니다. 사실 뭐 혼자서 괜히 들떴던 거죠. 냉장고에는 아들 좋아하는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방금 말린 이불에서는 햇살 냄새가 났죠.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28년을 함께 보낸 엄마보다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처가가 먼저라니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아버지가 아프시다는데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갈비찜, 전, 나물 반찬들을요. 아들이 내일 온다고 했으니 미리 만들어 두려고요. 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내내 서글픈 생각과 자격지심으로 초라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명절인데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랑 다를 게 하나도 없었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광고만 계속 나왔습니다. 화면 속 가족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만들어둔 갈비찜을 한 점 집어 먹었죠.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목구멍으로 넘기기만 했습니다. 오후에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엄마는 잘 지내니까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잘 지내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한테 서운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첫 명절을 혼자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기쁜 소식이 왔어요. 엄마, 저희 애기 생겼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손주를 본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어요. 젊은 나이에 벅차게 아이 키우느라 애 예쁜 것도 잘 모르고 지났는데 손주라니 정말 내가 아이를 새롭게 가진 것처럼 괜시리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며느리 몸은 괜찮고? 네, 입덧이 좀 심한데 괜찮대요. 저는 매일 며느리 걱정을 했습니다. 입덧에 좋다는 음식을 만들어 아들 집에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만 할 뿐 딱히 반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10달이 지나고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을 받자마자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갔죠. 손에는 맛이 좋다는 부산 기장 미역과 꽃다발을 들고 산후조리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침대 옆에는 이미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댁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반갑지 않다기보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응, 손주 보러 왔지. 좋은 미역도 가져왔어. 어머니, 고맙긴 한데요. 저희 엄마가 산후조리 다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댁, 제가 딸 옆을 지키고 있을 테니 편히 다녀가세요. 정중했지만 단호한 말투였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기서 제 자리는 없다는 걸요. 그래, 잘 됐네. 그럼 손주나 좀 볼게. 유리창 너머로 신생아실을 봤습니다. 제 손주가 어디 있는지 찾았죠. 아들이 옆으로 와서 가리켜줬어요. 엄마, 저기 있어요.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어머니가 계속 며느리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30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며느리랑 손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엄마는 갈게.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며느리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이었죠. 산후조리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8년을 아들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요. 손주 하나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듯 나온 기분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내내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주책스러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들을 잘 키운 게 잘못인가요? 좋은 집안으로 장가 보낸 게 잘못인가요? 다시 장가를 보낸다고 해도 아들을 빼앗기는 기분이 든다고 해도 아들이 고생하지 않고 평탄하게 행복한 후 결혼을 축복할 겁니다. 머릿속은 그런데 내 가슴에는 정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만 아팠어요. 손주가 태어나고 100일이 됐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100일 사진 찍는데 오실 수 있죠? 물론 가야죠. 손주 100일인데요. 사진관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미 며느리 부모님이 와 계셨어요. 며느리 어머니는 손주를 안고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한번 안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어머니가 계속 안고 계셨죠. 사진 찍을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먼저 찍을게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주를 중심으로 양쪽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앉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행복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없었지만요. 할머니도 찍으시지요? 사진사가 물었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손주를 제게 건넸습니다. 처음으로 손주를 안아봤죠. 따뜻했습니다. 작고 부드러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아이를 안는 시간은 사진 찍는 동안으로 5분도 안 됐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다시 손주를 받아갔거든요. 100일 잔치는 더 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렸더군요. 손님들이 100명도 넘게 왔어요. 아들이 저를 주요 손님들께 소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사람들은 인사를 했죠.
하지만 곧 며느리 부모님께로 가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외손주의 100일을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저 객석에 앉아 박수만 쳤어요. 초대받은 친척 같았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 같았죠. 손주 돌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어요. 돌상을 준비한 건 며느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어요. 어머님은 편히 오세요. 며느리가 전화로 말했죠. 저는 손주 돌복이라도 만들어줄까 했는데요. 그것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벌써 준비해놨어요.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돌상 앞에 앉았어요. 돌잡이를 할 시간이었죠. 마이크, 청진기, 동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주가 무엇을 잡을까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손주는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의사네, 의사. 며느리 아버지가 크게 웃으며 말했죠. 며느리 어머니도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자랑스러우면서도 허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축사도 외할아버지가 했습니다. 우리 외손주가 무럭무럭 자라서 긴 축사였어요. 사람들은 집중해서 들었죠. 저는 그저 옆에 앉아 듣기만 했습니다. 입을 열 기회조차 없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손주가 돌이 지나고 어느덧 두 돌이 가까워졌죠. 어느 날 아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손주가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귀여웠습니다. 제 손주가 이렇게 컸다는 게 신기했죠. 손주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갔어요. 왜 우니, 우리 손주? 손주를 안아 올렸죠. 배가 고픈가 보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방금 먹였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제품에서 받아갔습니다. 요즘은 수유 시간 정확히 지켜야 해요.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라 졸려서 그래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 그렇구나. 지 엄마가 잘 알겠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저도 아들을 키워봤잖아요. 아기가 왜 우는지 정도는 알았고 초보 애엄마보다는 능숙한 부분도 있잖아요.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제가 간섭하는 요즘 육아는 잘 모르는 시어머니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육아법은 예전과 달라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때 아이 키워본 것보다 지금이 훨씬 과학적이에요. 제 육아를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참았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긁어 부스럼이다 싶어 참았습니다. 좋은 집안 부유한 아이이다 보니 저도 매사가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내 아들이 괜히 곤란해질 테니까요. 그래, 알았어. 내 말이 맞겠지.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외로웠습니다. 제 아들 집이 아닌 남의 집에 온 느낌이었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많이 투자한 며느리네 집 위세가 당당했으니까요. 며느리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자장가 소리가 들렸죠. 며느리가 손주를 재우고 있었어요. 저는 1시간쯤 더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방문을 노크했어요. 아가, 엄마 갈게.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안에서 대답만 했죠. 손주 얼굴도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요. 자는 아이 깰까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걷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손주 손을 잡고 있었죠. 부러웠습니다. 저도 손주와 그렇게 산책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게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손주는 항상 며느리나 며느리 어머니와 함께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혼자였습니다. 28년을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아들도 손주도 모두 제 곁을 떠났어요. 아니,
제가 밀려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집안으로 장가보낸 게 정말 감사한 일인데 어쩌면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절마다 똑같았어요. 추석, 설날 할 것 없이 아들은 항상 처가를 먼저 갔죠. 엄마, 처가 먼저 다녀올게요. 매번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죠. 명절 다음 날 아들이 왔을 때면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어제 처가에서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앉자마자 눈을 감았어요. 며느리는 손주만 돌봤죠. 저와 대화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한두 시간 있다가 가곤 했어요. 엄마, 애가 피곤해하니까 우리 집 가서 재워야 할 것 같아. 아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서 가. 문을 닫고 나면 또다시 혼자였죠. 명절이 끝난 빈집은 더 쓸쓸했습니다. 아들과의 전화 통화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했는데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통화 시간은 짧았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엄마는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할 시간이 없었죠. 엄마, 애 울어서 끊을게요. 손주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하지만 다시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가 듣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들아,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걸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누구야? 엄마.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아들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와이프가 부르는데 나중에 통화할게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시간은 1분도 안 됐죠. 점점 방해되는 존재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요. 손주 소식도 며느리 어머니가 먼저 아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손주가 말을 하기 시작했더군요. 할머니. 손주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기뻤어요. 그래, 할머니야.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이분도 할머니고 엄마도 할머니, 외할머니야. 손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할머니와 외할머니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손주가 낯설어 하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며느리는 웃으며 칭찬했죠. 그래, 잘했어.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손주한테도 외할머니가 가까이 있으니 외할머니가 먼저였고 가까웠고 저는 낯설어 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또 설날이 다가왔죠. 작년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설 일주일 전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설말인데요. 또 그 말을 하겠죠. 처가를 먼저 간다고요. 올해는 설에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장인어른 환갑이라서 해외여행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해외여행이라니 잘됐다 싶으면서도 참고 또 참았던 서운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아. 네, 엄마. 너 장가 가더니 정말 데릴 사위 다 됐구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명절 한번 제대로 같이 보낸 적이 있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컥했죠. 처가, 맨날 처가만 가고. 엄마는 뭐니?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아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프 집안에서 계속 오라고 하는데 어떡해요. 저도 매번 편한 것도 아니고 때때로 눈치 보이고 힘들다고요.
그럼 엄마는? 엄마 눈치는 안 보여? 엄마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해 주실 줄 알았다니요. 왜 저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며느리 부모님은 이해 안 해도 되는데요. 나도 내 엄마야. 명절에 아들 보고 싶은 엄마라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도 힘들어요. 정말로요.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쳐 있었죠. 대릴 사위 자리가 그저 쉽기만 하겠어요? 받는 만큼 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겠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 알았어. 여행 조심히 잘 다녀와.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끊을게. 전화를 먼저 끊었어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아들한테 먼저 화를 낸 것도, 전화를 먼저 끊은 것도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들을 잘 키운 게 잘못인가요? 좋은데 장가 보낸 게 잘못인가요? 28년을 아들만 바라보고 산 게 잘못인가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죠.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날이 코앞이었어요. 또 혼자 보낼 명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혼자 보내는 명절이요.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럽고 외로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고작 그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마다 천장만 바라봤죠. 아들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당연한 말을 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육아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나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죠.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세요. 한 출연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요.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아니, 며느리 이야기 같았죠. 불현듯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궁금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며느리 이름을 검색했죠. 며느리는 가끔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손주 사진 같은 것들이요. 며느리 계정이 떴습니다. 최근 게시물을 봤어요. 손주 사진이 있었죠. 외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 덕분에 육아가 수월해요. 며느리가 쓴 글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죠. 며느리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서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글을 발견했죠. 심장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애 키우는 법 가르치려 하신다. 며느리가 쓴 글이었습니다. 압박감 장난 아니에요. 뒤에 힘들다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어요. 댓글에는 며느리 친구들이 위로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들은 다 그래요. 요즘 육아법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우리 시어머니도 똑같아요. 스트레스 받죠?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저 손주가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요. 며느리한테는 압박이었던 겁니다. 간섭이었던 거죠. 더 위로 올라가 봤어요. 몇 달 전 글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마다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쓴 글이었죠. 근데 우리 부모님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왜 며느리만 참아야 하나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도 딸인데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힘들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제 서운함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죠.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며느리 눈에는 제가 간섭하는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동시에 깨달았어요. 제가 며느리한테는 엄마가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손주를 사랑해도요. 며느리한테 저는 그저 남편의 어머니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장가 보낸 아들은 며느리의 남자이지,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은 아닌 거잖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죠. 며느리도 항상 도움받는 자기 부모님이 우선일 테니까요. 며느리도 편한 자기 엄마한테 손주를 보여주고 싶을 테니까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SNS 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내가 뭘 했다고 간섭하는 시어머니라니요. 명절에 처가에 먼 거 가고 있는데 압박을 준다니요.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하지만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느껴졌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결심했어요. 방식을 바꾸기로요. 더는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죠. 아들이 연락하면 짧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손주 육아법에 대해서는 일체 조언하지 않기로요. 며느리가 편하게 느끼도록 해주기로 했어요. 그게 제가 요즘 세태에 맞는 젊은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일 테니까요. 2달이 지났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별일 없으세요? 응, 괜찮아. 짧게 대답했죠. 지난번에 제가 엄마 기분 상하게 한 것 같아서요. 아니야, 괜찮아. 내 입장도 이해해.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더는 묻지 않았어요.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저것 물어봤을 텐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손주는 잘 크는지, 며느리는 건강한지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물어봐야 부담만 될 테니까요. 그렇게 또 2달이 지났어요. 아들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화하면 짧게 대답만 했죠. 명절에 어디 가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처가를 먼저 갈 테니까요. 손주 얼굴도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집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대신 가끔 손주를 위한 용돈을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함께 보냈어요. 손주 과자 사주고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아들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뭐하러 보내셨어요? 고마워요. 잘 쓸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는 통화도 하지 않았죠. 문자로만 주고받았습니다. 거리를 두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가족들과 북적북적하는 것을 보면 외로웠거든요.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참아야 아들도 며느리도 편할 테니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가끔 문자가 왔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 너도 건강해.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더는 묻지 않았어요. 손주 이야기도, 며느리 이야기도요. 궁금했지만 참았죠. 그게 현명한 시어머니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SNS 글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압박을 준다는 말이요. 저는 더는 압박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아니, 없는 것처럼 조용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죠.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거리를 두기로 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오다니요.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응, 무슨 일이니? 어머니, 요즘 왜 연락 안 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죠. 놀라웠어요. 며느리가 제 걱정을 하다니요. 아니야, 전혀 아니야.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너희 바쁠까봐 연락 안 한 거야.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죠. 제가 복직하고 나니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가끔 아이 봐줄 사람도 마땅치가 않고요. 믿고 맡겨둘 곳도 없고요.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바쁜데 저희 엄마도 요즘 바빠서 통아이 돌봐주실 수도 없고요. 며느리 어머니도 항상 곁에 있었던 게 아니었나 봅니다. 애가 밤에 자꾸 깨서 잠도 못 자겠고 남편도 회사 일로 바쁘고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정말 어려울 때 어머니께 도움 청해도 될까요? 제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 제대로 안아본 적도 없고 나만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 서운한 맘도 있었고 손주 봐줘야 좋은 소리 못 듣는다고 친정엄마가 해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고마운 줄 알아 다행이라고 한 친구들 말도 떠오르고 가까이 해봐야 애 보고 청소하는 도움이 호구가 된다고 손살을 치던 친구들 얘기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내 새끼이니 그저 가까이 한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언제 도와주면 되겠니? 내일 저녁에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알겠다. 다음 날 오후쯤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이었죠. 여러 달 만에 가는 거였습니다. 문을 열자 잠깐 집에 온 며느리가 다급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죠.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빨래도 쌓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리를 못했네요. 며느리가 민망해했어요. 괜찮아. 애 키우면 다 그렇지. 저는 며느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손주가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손주를 안아왔죠. 계속 울어요. 뭐가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손주를 봤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열이 있는 것 같았죠.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따끈했어요. 열이 좀 있네. 해열제 먹였니? 아직이요. 먹여야 하나요?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지금 먹이는 게 좋겠어. 며느리는 서둘러 약을 찾아왔고 제가 대신 약을 먹였습니다. 손주가 조금씩 진정됐어요. 며느리는 일 때문에 나가봐야 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못하는 엄마 같아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우겠어요.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어요. 처음엔 다 그래. 나도 내 남편 키울 때 그랬어.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정말요? 그럼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 엄마도 사람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 때문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 집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밀린 빨래를 개고 설거지도 해주었죠. 아들도 며느리도 그날은 일이 바빠 늦게나 돼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직도 계셨어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애엄마가 오늘 늦는다고 해서. 그 후로 가끔 저는 손주를 봐주러 아들네 집에 갑니다. 손주가 우리 집에 오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애를 데리러 오면서 우리 집에서 셋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주 이야기도 하고 요즘 근황도 나눴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감사드려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진심이었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급할 때 가끔 어머님께 부탁드려도 되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고 내 아들을 찾은 것 같아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풀린 것 같았죠. 그래도 오버하지 않고 내 생활을 찾고 아이들에게 올인하지 않으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밥 먹을래요? 며느리가 먼저 초대했습니다. 그래, 좋지. 엄마가 뭐해 갈까?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제가 할게요. 주말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해 놨더군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며느리 맛있겠다. 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어요. 손주도 같이 앉아 있었죠. 손주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명절에는 어머니께 먼저 갈게요. 아들이 처음으로 그런 제안을 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머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억지로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차례를 지내고 하는 것도 아닌데 편한 대로 해.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이 사라진 건 아니구나. 나에게도 가족이 있구나.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했어요. 아들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끊기로요. 아들네는 애를 돌봐줄 사람도 생기고 며느리가 복직 후 꽤 안정도 찾은 것 같았어요. 애들도 제가 필요하니 한때 저를 찾았었고 저 또한 제 삶에 충실하니 아들 내외를 보며 서운해하던 마음도 없어졌어요. 28년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죠.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어요. 아들은 다 컸고 아들의 인생이 있었고요. 다 표현하지 못해도 엄마를 걱정하고 있으니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시작했어요.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했습니다. 구청 동료였던 김 과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과장님, 저 최 주무관이에요. 오랜만이죠? 김 과장님은 반가워했습니다. 아니, 최 주무관. 얼마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과장님은요? 나야 뭐, 그저 그렇지.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 김 과장님은 저보다 먼저 퇴직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우리 가끔 만날까요? 그래, 좋지. 다음 주 화요일 어때?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거였어요. 아들 결혼으로 친구들과도 멀어졌었죠. 항상 아들 생각만 했으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이 됐습니다. 김 과장님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다른 동료들도 함께였습니다. 박 대리님, 이 계장님도 나왔죠. 야, 최 주무관. 진짜 오랜만이다. 박 대리님이 반겨줬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연락을 못 드렸네요. 괜찮아. 우리도 바빴으니까.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퇴직 후 근황도 나누고 옛날 이야기도 했죠.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웃는 것 같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 한 달에 한 번씩은 보면 좋겠다. 김 과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날 이후 정기적으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즐거웠죠. 아들 이야기도 했지만요. 제 이야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도 등록했어요. 요가 수업이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건데요. 그때는 사느라 바빠서 못했었죠. 이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어요. 복지관에 갔더니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많았습니다. 강사님이 앞에 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요가를 배울 거예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몸이 잘 안 따라주기도 했죠.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저도 한 달 전에 시작했어요. 재미있을 거예요. 옆자리 분은 정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신대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그럼요. 요가 수업을 하며 정 선생님과 친해졌습니다. 수업 끝나고 가끔 차도 마셨죠. 자녀분은 몇이세요? 정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들 하나요. 선생님은요? 저는 딸 둘이에요. 다 시집 갔어요. 정 선생님도 저처럼
혼자 사셨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죠.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할 게 많으니까요. 정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수업도 듣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녀요.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저도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있잖아요. 제 생활에 충실한 삶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복지관 수업에도 익숙해졌고요. 친구들도 정기적으로 만났죠.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어요. 요가 수업 가는 날도 있고요. 친구들 만나는 날도 있었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아들한테서 연락이 더 자주 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아들이 궁금해했어요. 요가 배우고 친구들 만나고 그래. 엄마 요가요? 언제부터요? 한 달 전부터. 재미있더라. 대단하시네요, 엄마. 즐겁게 지내시니까 너무 좋네요. 아들의 목소리에 놀람과 안도가 묻어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요. 저는 아들한테 언제 올 거냐고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너도 바쁘지?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 네, 엄마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아들 걱정하느라 제 인생을 미루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며느리한테서도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애 좀 맡겨도 될까요? 그래, 미리 알려주렴. 며느리는 아이 찾아갈 때면 손주 키우며 힘든 점들을 털어놓았고 어떻게 혼자 아들을 키워내셨는지 대단하다고 좋게 말도 하고 갔습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였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올해도 처가 먼저 다녀올게요. 그래, 알았어.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텐데요.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 저희가 갈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좋아. 엄마가 내 좋아하는 거 해놓을게. 추석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그래, 어서 와. 처가는 잘 다녀왔고? 네, 잘 다녀왔어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억지로 만난 게 아니었어요. 서로 보고 싶어서 만난 거였죠. 대화도 편했습니다. 웃음도 많이 났고요.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좋아. 손주가 제 뺨에 뽀뽀를 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죠. 밥을 다 먹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훨씬 좋아 보이세요. 그래. 엄마가 요즘 내 인생 사니까 그런가 보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28년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저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을 놓으니요.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아들도 편해 보였고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서로에게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고 싶을 때 보는 사이였어요.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였죠.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였어요.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내일은 요가 수업이 있었고요. 모레는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죠. 할 일이 많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28년 홀로 아들을 키웠죠.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독립시킨 기분이었어요. 저도 비로소 독립한 거였죠.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릴 사위가 되어서 사돈댁 일에 더 우선이지만 덕분에 아들도 편한 점이 있고 넉넉하게 지내니 그것 또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숙이네는 아들이 힘들다고 손 벌리고 도움 청해서 퇴직금 털털 털어 보태주고 마음 졸이는 것보다 우리 아들은 장인 장모 잘 만나서 잘 지내고 어느 부분은 여유로우니 참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는 방식에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천천히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었어요.